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나이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자식들 덕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인생의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연을 오늘 한번 풀어보기 위해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을 알아가고 조건까지 하나하나 맞춰가며 결혼 상대를 정하지만 저희 때는 아닌 경우도 많았어요. 부모가 적당한 신랑감 골라서 보여주면 그중에 몇 명 얼굴도 못 보고 결정해서 결혼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저 역시도 첫사랑이라는 걸 해본 적은 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서 헤어졌고 결국에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자 쪽 집안이 워낙 돈도 많고 좋은 집안이니까 제가 그 집에 시집을 가면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잘 살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집에 시집 보내는 것이 부모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조상 대대로 유서 깊은 양반 가문이라 하더라고요. 지금 세상엔 아무짝에 쓸모가 없지만 한 40년 전만 해도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뼈대 있는 가문인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남편은 그런 집안의 3대 독자였습니다. 집안의 제사도 많이 지냈고 조부모가 같이 한 집에 사는 숨막히는 집안이었죠.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하루빨리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으라고 독촉하셨어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제가 뭘 하는 게 있겠습니까? 어머님이 시키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효심이 깊은 효자였고 아버님 어머님 말이라면 콩이 아닌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엄마가 하루빨리 손주 보기를 바라시니 어땠겠습니까? 시부모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도 빨리 이세를 봐야 한다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남들은 시집가면 쑥쑥 잘만 낳는 아이가 저한테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1년이 되자 처음엔 눈치만 주던 수준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시부모님이 노골적으로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애도 못 낳는 저런 걸 며느리라고 데려왔어? 대놓고 말로 구박을 하기도 하고 제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다가 작은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조용히 다가와서 옆구리 같은 곳을 세게 꼬집고 가셨습니다. 애도 못 낳으면서 남편과 살고 있는 제가 그렇게도 눈의 가시처럼 미웠나 봐요. 옛날에는 애 못 낳는 것보다 큰 죄는 없다고 그랬어. 세상 정말 좋아졌지. 당장 소방 맞아도 너희 부모는 할 말도 없어야 돼. 어머님한테 그런 말을 듣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남편이 제가 우는 소리를 듣고 오더니 무슨 일이냐 묻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어머님의 시집살이를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고 참아왔었는데 그날은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동안 저한테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게 되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랑 싸워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걸 알아주기만 해도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남편이 한숨을 한번 크게 쉬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너무했다 하고 제 편을 들어주려나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엄마 편을 드는 겁니다. 너가 부족하니까 우리 엄마가 널 미워하는 거지. 애초에 아들만 하나 낳았어도 우리 엄마가 너를 업고 다녔을 거야. 어쩌겠어. 애 낳기 전까지는 좀 참아. 너 팔자련이 해야지. 그런 남편의 무심한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날 정도로 아프게 날아와 박혔습니다. 집안 제사를 지낼 때도 시댁 친척 어른들이 저를 보며 혀를 찢찢 차곤 했었어요. 아니 생긴 건 멀쩡한데 뭐가 문제야? 왜 애가 안 들어서니? 따로 숨기고 있는 병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을 눈물로 보냈을 때 기적같이 제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흑백이던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항상 불만이던 시부모님도 제 뱃속에 손주가 있다고 하니 그때부터는 함부로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뱃속의 손주가 중요해서 그랬겠죠. 그래도 당장 저를 괴롭히던 시집살이가 없어지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초기의 남편은 매일 칼같이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배를 매일 쓰다듬으며 우리 아들 빨리 아빠 보러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초기라서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도 안 가는 상황인데
시댁 식구들은 당연히 아들이라 생각하고 미리 김칫국을 마셨습니다. 저는 원래 딸이건 아들이건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돌아가니 제발 아들이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딸이었어요. 처음 병원에서 성별을 알려줬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더라고요. 며칠 동안 저를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니 겨우 시어머니가 제게 하는 말이 첫째는 살림 미천이라 생각하고 빨리 다시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어요. 아직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둘째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몇 달 뒤에 건강한 딸을 낳았고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누구 하나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 역시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옆에 두고도 매일같이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왜 너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냐고 원망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곧 정신을 차렸고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고 후회스러웠던 것이 미안할 정도로 아이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죠. 하지만 시부모는 저희 딸에게 큰 정을 주진 않았습니다. 손녀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항상 입으로는 저한테 둘째는 언제 가질 생각이냐, 둘째는 꼭 아들 낳아라, 아들 아니면 다 쓸모없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첫째를 낳고 나니 둘째는 수월하게 금방 생겼습니다. 이번에 둘째야말로 시부모님이 바라는 아들이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저는 솔직히 딸을 한번 키워보니 너무 예뻐서 아들이건 딸이건 아무 상관 없었지만 시댁 어른들과 남편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았어요. 이번 둘째야말로 꼭 아들이라는 어떤 맹목적인 믿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집안대를 잇는 게 대체 뭐가 중요한지는 몰라도 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둘째 역시도 딸이었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펑펑 우는 바람에 간호사와 의사가 모두 당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아들이건 딸이건 아무 상관없고 다 좋다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둘째도 딸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자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그때부터 아이한테 정이 떨어졌고 우울증까지 걸려서 매일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시부모님들도 마치 죄인처럼 저를 바라보셨고 애를 낳을 때도 이번에는 남편까지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둘째는 지금이야 전혀 그런 걸 모르고 밝게 잘 자라줬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짐처럼 무겁게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어요. 어쨌든 두 아이를 낳았으니 잘 키워야만 했습니다. 딸 둘을 키우는 재미는 생각보다 쏠쏠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조금 크니까 어찌나 애교를 부리고 집안 어른들에게 예쁜 짓을 하고 다니는지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다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래서 일단 자식을 낳고 보라고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시부모님은 아들 낳으라고 노래를 부르셨지만 막상 손녀가 예쁜 짓을 하니 싫어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절대로 집안대를 이어줄 아들을 포기하진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가 둘이면 충분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서 셋째까지 낳기에는 뭔가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안 그래도 시댁에 얹혀 살고 있는데 시부모를 모시며 애를 셋이나 키우며 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셋째가 아들이길 바라고 낳으라 하시는 건데 그건 역시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제 고민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일 셋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몰아붙이셨어요. 너 3대 독자 집안에 시집와서 아들 못 낳는 게 얼마나 큰 중죄인지 모르니? 이 집안대를 너가 끊는 거야, 너가. 거의 협박을 하듯이 말씀을 하셨지만 셋째는 도저히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망설이고 있는 걸 눈치채셨는지 어느 날 시아버지랑 같이 저를 부르더니 살살 달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데 생각 좀 해봐라. 더 나이 먹으면 그땐 애 낳는 것도 힘들고 키우는 건 더 힘들어. 너가 아들만 하나 낳아주면 우리가 너한테 못해줄 게 뭐가 있겠어? 제 마음은 그 당시에 반반이었어요. 첫째가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둘째는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사실 나이로 생각하면 더 미룰 수 없긴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한순간에 때려친다 하더라고요. 아직 애가 어린데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사나이 결정에 토달지 말라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술주정 때문에 회사 생활에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 술 주사가 조금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잔뜩 취해 상사에게 주사를 부리다가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된 것이었죠. 별로 많지도 않은 월급이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돈이 없어지니까 초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한 달 넘도록 집에서 놀고 먹다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는데 당신이 셋째 가지면 우리한테 가게를 물려주신다고 하더라. 그리고 아파트도 사준대. 우리 이제 따로 나가 살 수도 있어. 시아버지는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설렁탕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규모는 절대 아니었고 가게 건물 앞에 주차장까지 커다랗게 있는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집입니다. 예전부터 아버님이 남편한테 가게를 물려받으라고 하셨지만 워낙 일이 힘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기 삶은 것부터 해야 하니 남편이 일을 배우기 싫어했어요. 아버님도 포기하고 남편은 장사하는데 소질이 없다며 물려주지 않겠다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도 없으니 아들 하나 낳고 그 가게 물려받을 생각으로 셋째를 가졌습니다. 사실 가게도 탐났고 분가하는 것도 너무 간절히 바라던 일이었어요. 아들을 갖길 간절히 소망했는데 다행히 셋째는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앞으로 가게를 우리가 물려받을 거라며 새로 일자리 구할 생각도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대며 아들 태어나기만 바라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가게라도 나가서 일이라도 배우면 좋을 텐데 자기 몸 힘든 일은 당장 굶어도 절대 못하겠답니다. 아무튼 결혼하고 10년이 지나 얻은 아들은 정말 귀했어요. 아직 어린 딸들이 눈치채고 샘내할까봐 내색은 안 했지만 그래도 집안 온 식구들이 아들과 딸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손자를 품에 안고 살았고 아버님도 매일 싱글벙글 웃으셨어요.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이제야 모든 일이 잘 풀리려나 싶었습니다. 많이 돌아오긴 했어도 어쨌든 시댁에서 원하는 아들을 낳았으니 더 이상 서러울 일은 없겠다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건 완전한 제 오산이었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있을 때 남편이 백수 상태였는데 이상하게도 아버님은 가게 나와서 일을 배우라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설렁탕집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미리미리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불안했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가게 물려주겠다는 소리, 분가하라는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그 이후로도 계속 시댁에 빌붙어서 하루하루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어요. 제게 남겨진 건 독자 집안의 대를 이었다는 쓸모없는 명예뿐이었죠. 아들을 낳고 첫 돌이 넘게 키울 때까지 남편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부를 모두 불러서 호되게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애가 셋인데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먹고 뭐 하는 거냐면서요. 사실 저는 남편이랑 같이 욕을 먹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놀고 먹은 적이 없었어요. 집안일 혼자 다 하고 셋이나 되는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게 살았죠. 억울했지만 그냥 남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공짜로 생활비 못 주겠다. 이제부터 너희 둘 모두 가게 나와서 일하고 월급 받아가. 직원 쓰느니 너희가 일하는 게 낫지. 가게를 저희한테 물려주겠다는 소리는 싹 사라지고 직원처럼 일을 하라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참 어리석었던 게 남편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당장 가게 물려받을 수도 없었고 이렇게나마 돈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으니 좋았습니다. 아버님이 남편에게 강제로 일을 시켜서 결국 가게를 물려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처음엔 남편이랑 둘이 나가서 서빙도 했었고 주방일을 돕다 보니 좋았습니다. 첫째, 둘째는 학교 보내놓고 셋째는 친정엄마한테 맡겨두고 일을 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것 자체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서서히 일을 똑바로 하지 않고 어떻게든 도망을 다녔습니다. 어차피 일하는 시간만 계산해서 돈을 받았고 남편은 자기 부모의 가게라서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시아버님도 가끔 남편을 불러서 혼내긴 했지만 귀한 아들이라 그런 건지 크게 야단치시지는 않았어요.
혹시라도 아버님이 잔소리가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어머님이 바로 달려와서 아들 기죽이지 말라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 나이가 거의 40이었는데 아이가 셋이나 되고 그 와중에도 자기 아들 기죽을까 걱정하시는 게 어이없었어요. 제가 버는 돈과 시아버지가 주는 약간의 생활비로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 옷 하나 화장품 하나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분가는 꿈도 꾸지 못하고 또다시 그 상태로 셋째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능력했고 저는 일하랴 집안일하랴 힘들었지만 그래도 쑥쑥 자라는 새 아이들이 있었기에 희망을 갖고 살았죠. 시부모님 가게가 워낙 장사가 잘 되고 이 지역에서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언젠간 우리 부부에게 물려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식은 우리들 뿐이고 다른 곳에 물려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던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동네 미용실 아주머니로부터 듣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이 외출하는 날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과 만나는 여자의 신상도 알아냈고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제 두 눈으로 목격했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능력 없는 것까지는 내 남편이니 이해하고 같이 살 수 있었는데 시집 와서 고생만 하는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운 건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시집살이부터 아들 낳으라고 하던 시부모들 그리고 무능력한 남편에 대한 원망까지 이 모든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애들까지 집에 그냥 두고 혼자 친정으로 도망 나왔어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시집살이를 당하며 사는 줄은 대충 알고 계셨지만 사위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셨어요. 며칠 동안 친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누워 눈물만 흘리며 지냈습니다. 앞으로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남편과 한 집에서 살자니 그건 절대로 못하겠고 나 혼자 살자니 대책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정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어른은 없고 아이 셋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애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자기들 버리지 말라고 울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며칠 동안 누워서 삶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는데 아이들의 얼굴을 본 순간 제가 기운을 차려서 반드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날부터 저는 친정에서 새 아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남편과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죠. 남편은 자기 사전에는 절대 이혼이란 없다며 버티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으로서의 역할이나 아빠로서의 책임은 전혀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들으니 제가 집을 나온 뒤로 대놓고 그 여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남들 눈치도 안 보는 지경이라네요. 시댁에서도 자기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말리거나 신경 쓰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지금 당장은 엄마 따라서 가겠지만 결국 핏줄이 어디 가겠냐며 나중엔 어쨌든 집으로 돌아올 거니까 지금 나가도 말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절대 그 집에 들어가서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부터 친정부모님 도움을 받아가며 아이들을 키우고 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별거를 하는 당시에 저희 첫째 딸은 이미 고등학생이었고 대학을 보내는 것도 남편과 시댁의 도움 하나도 없이 제 힘으로 다 지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공부 잘하고 똑소리 나는 큰애는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과외를 하며 자기가 쓸 돈은 스스로 마련했어요. 얼마 후 둘째도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 집에는 막내 아들이 남아있었지만 한결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딸들은 어쨌든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막내 동생과 차별을 받으며 자랐지만 동생을 싫어하지 않고 저보다 더 잘 챙겼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우리 딸들도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두 딸도 정말 자기 할 일 잘 찾아 하는 착한 딸들이었지만 막내 아들은 특히나 공부에 관심이 있고 제가 낳은 아이라고는 생각지 못하게 머리가 좋은 편이었어요. 어린 나이부터 부모가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는 이상한 가정 환경이었는데도 전혀 흔들리는 것 없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비싼 과외는 엄두가 나질 않았고 학원을 보내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혼자 공부를 하더니 결국 정시의 의대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는 경사가 났다고 마을 잔치라도 할 기세였고 이 소식이 흘러 저희 시댁 식구들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모처럼 두 딸들까지 찾아와서 온 식구가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가 계속 누르더라고요. 바로 시부모님과 남편이 찾아온 겁니다. 문을 열었더니 일단 세 사람이 밀고 들어왔고 떡하니 저희 친정 소파에 앉더니 예전처럼 저를 마구 야단을 치셨습니다. 너는 어쩜 우리 손주들이 대학을 가는 동안 우리한테 연락 한 번 안 할 수가 있니? 아무리 우리 아들이 조금 실수를 했기로써니 너도 남편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고가 생기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어이없었는데 저희 딸들도 대놓고 비웃더라고요. 이미 저희 애들은 자기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못났고 부끄러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손주 이름을 부르며 이리 오라 하더라고요. 정훈이는 이번에 의대 들어갔다며?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지. 용돈 좀 주랴? 우리 강아지 오랜만에 한번 안아보자. 이리 와. 하지만 아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시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휴, 너희 엄마가 평소에 얼마나 우리 욕을 했으면. 너희들 심정도 이해하지만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야. 니들 뿌리가 어딘지를 생각해. 니들이 김씨야, 윤씨야.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고 나가버리더군요. 오랜만에 본 남편은 그동안 형편이 좋았는지 얼굴이 번들번들 기름이 줄줄 흘렀습니다. 남편과 시부모가 나가고 나서 아이들은 분통을 터뜨렸어요. 특히 첫째 딸과 막내 아들은 빨리 엄마 아빠 이혼하라고 난리였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해서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 아빠가 바람 피운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우리 크는 동안 양육비 한 번 안 줬잖아.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말고 끝내버려. 엄마 아빠 이혼하면 나는 성도 김씨에서 윤씨로 바꿔버릴 거야. 사실 그동안 자식들 걱정에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도 있어요. 저야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아이들 나중에 결혼할 때 상대 집안에서 흉을 볼까봐 그냥 서류라도 남겨놓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딸이랑 아들이 모두 그런 아빠 필요 없다며 반대를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연락해서 이제는 애들도 다 컸고 이혼 절차 밟자고 하니 처음에는 싫다고 하던 남편도 나중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제가 워낙 강력하게 말을 하기도 했고 이젠 대놓고 상간녀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시부모 말처럼 아이들은 결국엔 자기를 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렇게 이혼을 결정하고 나니 속이 다 후련했어요. 서류까지 다 끝내고 남편에게 위자료까지 받고 나니 이렇게라도 정리를 한 것이 잘한 일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뒤로도 종종 시댁에서 저나 우리 아들 딸에게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딸들은 이미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고 아들 역시도 의대에 다니고 있으니 자기들이 핏줄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결국 이혼하고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새 아이들이 전부 저한테 하루빨리 성을 제 성을 따라 윤씨로 바꾸고 싶다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화 걸어서 너는 김씨라고 그걸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듣기 싫고 이젠 아빠도 없는데 허울뿐인 성을 가지고 있어봤자 뭐하냐고 하면서 빨리 바꿔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생각대로 20년 넘게 써오던 성을 제 성으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자꾸 부르고 적응을 하다 보니 괜찮아지고 오히려 애들 이름에는 윤씨가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성을 바꾸고 얼마 후에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애들은 필요 없고 정훈이는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장손인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것도 시간 낭비인 것 같다. 장례 의사가 되어서 큰일을 해야 하는데 너한테 맡겨두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데려가련다. 다 크고 20살 넘은 손주를 이제 와서 왜 데려가려고 하는지 이해도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 눈앞에 얼마 전 법원에서 받은 아이들 3명의 성본을 변경받은 서류를 들이밀었죠. 그 서류를 보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입에 거품이라도 물 것처럼 놀라 자빠졌습니다. 아니, 우리 집안 4대 독자가 윤씨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애들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래? 저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냐. 애초에 애들 버린 건 당신들인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찾아와 이런 소리를 하냐고 했죠. 시모는 그럴 리가 없다며 제 앞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은 할머니랑 말도 하기 싫고 그 더러운 집안 사대독자라고 불리는 것도 싫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었던 손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시모는 땅이 꺼져라 통곡을 시작했어요. 계속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하는데 이미 판결까지 다 나버렸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뒤늦게 남편과 시아버지도 한 번씩 집에 찾아왔었지만 현관문 밖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생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딸을 연속으로 둘이나 낳고 시집살이를 당하며 좌절했었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다 커서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고 있네요. 3명의 아이들은 전부 자기 아빠 연락도 받지 않고 시댁에서 뭐라고 하던지 신경도 안 쓰고 지내는 중입니다. 사대독자라며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호적에만 올리면 자기들 할 일 다 하는 건가요? 정작 애들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학원비 한번 보태준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챙기는 척하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아들은 요즘 열심히 공부하며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은 내년에 결혼하고 싶다면서 얼마 전에 만나는 남자친구를 인사시키러 왔었고, 둘째 딸은 아마 해외 발령 받아서 미국으로 일하러 나갈 것 같아요. 같이 사는 친정부모님도 다들 건강하시고 이제는 손주들 효도 받으시면서 참 기분 좋고 행복한 날들이에요. 나이를 먹으니 자식들이 체면을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면 시댁에서는 매일같이 저와 우리 아이들 흉을 보고 특히 제가 애들 꼬셔서 손주들을 뺏어갔다고 말을 하고 다니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이런 걸 보면 인생사의 인과응보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